Practicus, your source for practical English. 네, 저희 책 영어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의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책은 먼저 인트로덕션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영어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기존의 학습 방법에서 좀 돌아볼 것들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하는 인트로덕션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앞으로 설명하는 내용에 중간중간에 다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어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어, 수거, 문법, 스피킹, 라이팅 이런 식으로 영역이 나누어져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단어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의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 부분에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일단 단어를 외울 때 우리가 학창시절에 공부하면서 외우듯이 막 이렇게 종이에 써가면서 깜지를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외우지 말자. 그리고 그 대신에 반드시 원어민의 소리를 듣고 소리로 기억을 하자. 그게 첫 번째 메시지고요. 그 다음에 단어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나 내가 아는 단어의 수가 너무 적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아는 단어의 수를 늘리는, 그러니까 내가 초급자라면 아는 단어의 수를 늘리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되고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보자. 이제 그런 메시지가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활용을 위한 단어 외우기인데요. 제가 결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내파가 말을 잘하고 또 글 쓰는 것을 잘하기 위해서 단어를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단어의 우리말 뜻만 기억해서 이렇게 그 우리말 뜻을 꽤 맞춰가지고 해석을 하는 그런 그 수능 대비 혹은 토익 대비 그런 단어 외우기를 하지 말고 궁극적으로 활용을 위한 단어를 외우자.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고요. 그렇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중점을 두어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활용을 위한 단어 외우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1번, 2번은 좀 가볍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용을 위한 단어 외우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내 입에서 자신 있게 나오는 영어 단어 수십 개의 힘이 어렴풋이 뜻만 하는 영어 단어 수백 개의 힘보다 훨씬 크다. 바로 이 점이죠. 그래서 내가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단어들의 수를 차차 늘려가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내가 자신 있게 정확히 쓸 수 있는 단어들의 수가 늘어날수록 내 영어 실력이 발전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쓰면서 외우지 않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돌아가서 보면요. 영어 단어를 외울 때 소리하고 전체적인 모양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제가 이 부분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입니다. 스펠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기 때문에 스펠링을 정확히 외우면서 종이에 반복해서 쓰는 그런 방식으로 다들 영어 공부를 하셨을 텐데 그 포털에 보면은 뭐 영한사전 섹션이 있죠. 거기 보면 원어민 발음을 들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단어를 처음 봤을 때 그 단어의 소리를 반복해서 들음으로써 정확한 발음을 기억하고 만약에 내가 오늘 외운 단어를 돌이켜 본다면 스펠링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 단어의 정확한 소리가 떠오를 정도로 그렇게 반복해서 소리를 듣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스펠링이 중요하죠. 그 스펠링이 중요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 두 번째 보면 나오는 그 발음과 철자와의 관계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말은 하나의 자음이나 하나의 모음이 하나의 소리만 표현하지만 영어는 그렇지가 않죠. 거기 나온 것처럼 커포에도 OU가 있고 하우스에도 OU가 있고 쿠페이라는 단어에도 그 뒤에 문이 없는 스포츠카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자동차들 쿠페라고 얘기하죠. 똑같은 OU인데 어디서는 그냥 소리만 나고 어디서는 아우 소리가 나고 어디서는 우 소리가 난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커플을 CUPLE로 쓰지 않기 위해서 또 하우스를 HAUSE로 쓰지 않기 위해서 정확한 발음과 철자와의 관계를 기억하기 위해서 스펠링을 굉장히 중시하죠. 그런데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발전하면 그래서 단어를 많이 보게 되면 발음과 철자와의 관계를 어느 정도 그냥 직관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게 뭐 굉장히 복잡한 법칙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OU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 가지 정도의 소리를 내는 거지 뭐 10가지, 20가지 소리를 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발음과 철자와의 관계를 익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그렇게 정확한 스펠링을 써가면서 기억할 필요는 없다. 그게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보시면 발음과 철자와의 관계가 무의미해지는 단어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발음과 철자와의 관계를 기억한다고 해서 모든 단어를 딱 보기만 하면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거기 나와 있는 그 진공을 뜻하는 vacuum이라는 단어는 정확한 소리를 듣지 않고 보면 그냥 베이컴이라고 읽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죠. 실제로 vacuum을 vacuum이라고 읽어서 원어민이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그런 에피소드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auxiliary라는 단어도 발음과 철자에 충실하면 auxiliary 이런 식으로 읽겠죠. 그렇지만
이 단어를 원어민들은 그냥 auxiliary 정도로 빨리 발음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골다공증이라는 뜻을 지닌 osteoporosis, 그리고 의성어라는 뜻을 지닌 onomatopoeia, 이런 단어들은 사실 우리가 발음과 철자와의 관계를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해서 정확히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스펠링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확한 스펠링을 기억하기에 앞서서 정확한 소리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스피킹을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하든 아니면 뭐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하든 단어를 외울 때에는 소리로 기억을 하고 여러 번 쓰지 말고 눈으로 보면서 전체적인 모양을 기억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자. 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재밌는 예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철저한 스펠링을 필요로 하지 않는가에 대한 하나의 예죠. 거기 보면 그 밑에 패러그래프에 있는 게 스펠링이 맞게 쓴 문장들이고요. 그 위에 있는 것은 스펠링이 틀리게 쓴 문장들이죠. 근데 어떤 단어에 시작하는 알파벳하고 끝나는 알파벳만 정확하면 사람들은 대개 그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설령 스펠링이 좀 틀리더라도 쉽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입니다. 뭐 인터넷에서 좀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위에 패러그래프에 있는 그 글이 생각보다 쉽게 읽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펠링이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무슨 강박 같은 것을 지니고 막 깜지를 만들어가면서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이다. 자, 그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두 번째, 아는 단어의 수를 늘리기에 관한 것인데 알고 있는 단어의 수가 그래도 꽤 돼야 기초를 넘어서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아는 단어의 수를 늘리려면 단순 반복을 하면서 공부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골다공증이라는 단어를 외워야 된다. 그러면 osteoporosis라는 소리를 계속 반복해서 듣거나 그 단어를 모양을 계속 반복해서 보거나 그렇게 해서 익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무식해 보이지만 누구든 피해갈 수 없는 그런 방법이겠죠. 그런데 그 방법을 넘어서 조금 효율적으로 단어를 기억을 하려면 2번처럼 묶어서 기억하기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죠. retain, maintain, obtain, contain, 이 단어들에는 모두 tain이라는 부분이 들어있는데 이 tain이라는 부분의 어원은 잡다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retain은 보유하다인데 다시 잡는 것이 계속 갖고 있는 거니까 보유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maintain의 main은 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손으로 잡는 거니까 유지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obtain의 ob는 어떤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뜻이기 때문에 획득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contain에서 con은 함께라는 뜻을 지니기 때문에 contain은 담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원을 익혀서 같은 어원에서 파생된 단어들을 좀 이렇게 묶어서 기억하는 방법이 아는 단어의 수를 빨리 늘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오는 slip, slide, slither, slick이라는 단어에서 SL이라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SL 부분이 내는 슬라는 이 소리가 뭔가가 이렇게 스르륵 하고 미끄러져 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죠. 그래서 slip 미끄러지다, slide 역시 미끄러지다고요. slither는 뱀 같은 게 이렇게 스르륵 미끄러지면서 가는 걸 얘기하고 slick은 미끌미끌한 걸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올백이라고 얘기하는 머리 스타일을 slicked back이라고 얘기해야 맞다. 뭐 그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그 어원 중심으로 묶어서 기억하는 것과 다르게 이번에는 비슷한 소리를 표현하는 단어들을 또 묶어서 기억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뭔가 묶을 수 있는 것들을 묶어서 함께 기억을 하면 많은 단어를 빨리 익힐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연상을 통한 암기인데 예를 들어서 거기 나오는 laundry라는 단어는 빨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do the laundry라고 하면 빨래를 하다라는 뜻인데 빨래가 많아서 하루 종일 빨래를 했더니 빨래하는데 넌더리가 난다. 그래서 그 넌더리를 laundry라는 발음이랑 억지로 연결을 시켜서 연상을 하게끔 만들어서 기억하는 방법도 있죠. 좀 유치한 방법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아는 단어의 수를 빨리 늘릴 수 있다면 또 이 방법을 시도해보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단기간에 아는 단어의 수를 빨리 늘리는 게 목표다. 내가 토익 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나 또 어떤 어학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일단 아는 단어의 수만 늘려보는 그런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치만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제가 중점을 두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단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어를 어떻게 외울까 하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국내파가 버려야 할 5가지 습관이라고 한번 적어봤는데요. 활용을 위해서 뭐 5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말 단어하고 영어 단어를 1대1로 대응시키는 습관이죠. 그러니까 영어 단어가 나오면 거기에 해당하는 우리말 하나를 딱 끄집어내서 반드시 연결해서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속이 후련한 그런 공부 방법, 버려야 할 습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단어의 품사가 무엇인가에 상관없이 같은 방식으로 영어 단어를 외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사든 명사든 형용사든 상관없이 무조건 대응하는 우리말을 찾아서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단어를 외우려고 하는 것. 활용을 위해서는 잘못된 습관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쉬운 단어하고 어려운 단어를 너무 구분하는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수능 수준의 단어다. 이거는 토플 수준이다. 이거는 GRE 수준이다. 물론 그 구분이 있죠. 그렇지만 그런 구분에 너무 민감하면 오히려 내가 많은 어휘를 습득하는 그런 능력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뭔가 내가 나중에 그 단어를 끄집어내서 쓸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기억하지 않고 무작정 어떤 단어의 뜻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머릿속에 꾸역꾸역 집어넣기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범용 단어를 생각하지 않는 습관인데요. 여러 가지 개념을 대표할 수 있는, 두루 쓰일 수 있는 단어들을 우선 기억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지 않고 세세한 단어부터 기억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기 쉽다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설명하면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말 단어하고 영어 단어를 1대1로 대응시키는 습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단어 공부가 그런 거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에 열심히 써가면서 어떤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 단어의 우리말 뜻은 뭐다 이렇게 기억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렇지만 이 방법은 기초 단계가 끝나면은 스피킹 능력 그리고 또 라이팅 능력과 같은 표현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버려야 될 습관이고요. 점수 위주의 공부, 그런 공부가 끝나면 버려야 할 그런 습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말 단어하고 영어 단어를 1대1로 대응시키고 마는 그런 방식이 표현력을 향상시키는데 어떤 문제점을 가져오는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애플 이런 단어를 보면 당연히 사과라는 우리말이 떠오르죠. 근데 내가 반대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말을 영어로 한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그는 어떤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하려면 자격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무엇일까? 그런 의문이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말 단어랑 영어 단어랑 이렇게 1대1로 매칭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는 자격을 지니고 있다. 무엇을 할 자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할 때 자격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 영어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자격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qualification이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겠죠. 자, 그런데 실제로 원어민들은 어떤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He has what it takes to become a lawyer. 그는 lawyer니까 변호사죠. 변호사가 될 자격을 지니고 있다. What it takes to 그 부분을 좀 분석을 해보면 it은 이제 to 부정사 이하를 받는 문법용어로 가주어고요. to 이하 하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그 말이죠. 그는 변호사가 되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그 what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이 결국은 뭐뭐할 자격을 갖추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단어하고 우리말 단어하고 1대1로 대응하고 모든 문장을 그렇게 표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런 방식에 익숙해져 있으면 qualification이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려서 자격을 표현하고자 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what it takes to와 같은 표현은 잘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또 이 표현을 응용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뭐뭐 할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충분한이라는 뜻을 지닌다는 건 sufficient니까 sufficient qualification이라는 말을 생각해내겠지만 사실은 더 쉽게 He has more than what it takes to become a lawyer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lawyer가 되고도 남을 뭔가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1대1로 대응시키는 습관에 너무 익숙해져 있으면 내 표현력을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발전시켜 나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컬로케이션의 문제입니다. 그 컬로케이션은 단어 간의 궁합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모자는 쓴다 그러고 장갑은 낀다 그러고 양말은 신는다고 하지만 영어에서는 모두 동사 wear를 쓰죠. 영어에서는 wear가 모자, 신발, 옷 다 컬로케이션이 되지만 우리말에서는 입다가 양말, 장갑하고는 컬로케이션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의 컬로케이션을 영어의 컬로케이션으로 억지로 꿰어 맞추다 보면 이제 콩글리시가 탄생을 하는데 모든 문장이나 표현을 단어 레벨로 끊어서 기억을 하면 제대로 된 컬로케이션을 구사하는 능력이 발전하지 않죠. 거기 보면 제가 예문을 하나 보여드렸는데 The greatest trick the devil ever pulled was convincing the world he didn't exist 이렇게 되어 있죠. Usual Suspect라는 그 반전이 기발하기로 유명한 그런 영화에 나오는 대사인데 악마가 쓴 속임수, 악마가 보여준 속임수 중에 가장 대단한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악마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만든 것이다. 그 뜻이죠. 자, 거기 보면 트릭하고 pulled가 볼드체로 되어 있는데 속임수를 쓴다고 할 때 우리는 뭐 속임수를 쓴다, 속임수를 부린다 이렇게 그렇게 컬로케이션이 되지만 영어에서는 트릭하고 pull하고 같이 쓰이는 거죠. pull은 당기다인데 우리는 속임수를 당긴다라고 하지 않지만 영어에서는 속임수를 당긴다고 하죠. 그리고 어떤 장난 같은 거, 장난 전화 같은 걸 얘기할 때 쓰는 prank라는 단어도 있죠. P-R-A-N-K.
그 단어도 장난을 치다라고 할 때 pull pranks 이렇게 pull이라는 단어라고 같이 컬로케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속임수가 트릭이라는 거는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그럼 쓰다는 뭐라고 표현할 거냐? 속임수를 쓴다라고 할 때 그럼 속임수 따로 사전 찾고 쓰다 따로 사전 찾아가지고 연결하면 영어 표현이 되느냐?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 레벨로 잘라서 우리말과 영어를 대응하는 방법, 그 방법은 이렇게 자연스러운 컬로케이션을 익히는데 제한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영어 학습은 우리말 단어와 영어 단어를 연결시켜서 기억하는 게 아니고 우리말의 개념과 거기에 대응하는 영어 표현을 짝지어서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 우리말의 개념과 영어 표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 영어 표현은 단어일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what it takes to와 같은 어떤 phrase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단어 학습이 이렇게 개념과 표현을 짝짓는 그런 공부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말 단어와 영어 단어를 1대1로 대응시키는 그런 습관은 우리가 버려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될 습관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품사와 상관없이 같은 방식으로 모든 단어를 기억하는 습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영어 단어를 봤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말을 찾기가 쉬운가라는 질문을 한다면 그 단어의 품사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쉽다, 어렵다가 이렇게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물의 명칭을 얘기하는 명사는 대응하는 말을 찾기가 쉽죠. 그렇지만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명사는 조금 어려울 거고요. 동사는 좀 그거보다 더 어려울 거고요. 형용사나 부사 같은 경우에는 찾기가 그보다 훨씬 어려울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요. refrigerator는 냉장고죠. anorexia는 거식증입니다. 어려운 단어처럼 보이지만 대응하는 우리말을 찾기가 굉장히 쉽죠. 그 밑에 나오는 용기를 뜻하는 courage도 쉬운 편인데 어떤 개념을 뜻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initiative라든지 process 같은 경우는 대응하는 우리말을 찾기가 조금 어렵죠. 그리고 대응하는 우리말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데 slouch는 뭔가 구부정하게 서 있거나 엉거주춤하게 서 있거나 그런 자세를 표현하는 단어죠. 특히 문학작품에 나오는 문장들을 우리가 번역하기가 좀 어려운 이유가 동작을 묘사하는 단어들 같은 경우에 거기에 딱 맞아 떨어지는 우리말이 잘 생각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혹은 뭐 한 단어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거나 그래서 우리말과 연결시키기가 좀 어렵고요. skid라는 단어는 미끄러지다라는 뜻인데 자동차 같은 교통수단이 미끄러지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는 미끄러지다라는 말을 내가 가다가 뭐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는 데도 쓰고 여러 가지 경우에 쓸 수 있지만 영어에서는 특히 자동차가 길을 가다 미끄러지는 경우에는 skid를 쓴다는 말이죠. 그래서 미끄러지다라는 우리말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단어를 주로 탈 것이 미끄러지는 경우에 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purport라는 단어도 주장하다인데 실제로 아닐 것 같은 것을 약간 우기듯이 주장을 하거나 소위 뭐뭐라고 말하거나 그러는 것을 purport라고 얘기합니다. purport를 사전에서 찾아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정의, 주장하다를 기억한다고 해서 이 단어를 정확히 기억했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명사, 명칭은 굉장히 분명하게 우리말과 대응을 하지만 동사까지만 내려와도 우리말과 좀 분명하게 대응하지 않는 거죠. 형용사 부사는 더욱 그렇습니다. disturbing이라는 단어는 disturb하게 만든다는 뜻인데 심기가 불편하게 만드는 것을 다 뭉뚱그려서 disturbing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 jaded라는 단어는 사전에 찾아보면 달코 다른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인생 경험이 많고 세상에 대해서 냉소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을 표현할 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딱 떨어지는 시원한 우리말이 없죠. persistently도 마찬가지인데요. 되게 집요하고 끈질기게 다른 사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하려는 태도를 persistently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것도 역시 딱 떨어지는 우리말이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단어를 기억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왼쪽 밑에 있는 것처럼 대응하는 우리말만 기억하는 거죠. 그렇지만 품사에 따라서 자기 영어 실력에 따라서 이 단어를 언제 쓸지를 생각해보는 방식으로 암기하는 방식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단어 중에 몇 가지를 바람직하게 기억하는 그 예를 좀 적어놨는데요. purport는 그러니까 뭐뭐라고 주장하지만 주장이 실제와 다를 수도 있는 경우에 쓴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요. skid는 예를 들면 나는 이 단어를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미끄러지는 모습을 표현할 때 쓰겠다. 차가 빙판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표현할 때 쓰겠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죠. disturbing은 나는 이 단어를 잔인한 장면이 많은 영화를 묘사할 때 그 영화가 굉장히 disturbing 했다고 얘기할 때 그럴 때 쓰겠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을 거고요. jaded는 어떤 사람이 세상 일에 대해서 되게 냉소적이고 귀찮아하는 태도를 보일 때 나는 달코 다른 어떤 사람이라는 뜻으로 jaded를 쓰겠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더 바람직한 거죠. 자, 그래서
단어 실력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나는 이 단어를 언제 쓰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내가 단어 공부를 마쳤다. 이렇게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단어 학습의 방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국내파가 버려야 될 5가지 습관 중에서 2가지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쉬운 단어, 어려운 단어를 지나치게 구분하는 습관, 그런 습관이 어떻게 우리의 스피킹 능력을 저해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racticus, your source for practical English.